이거 2025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이거 봅시다. 이거 13강 인문예술 13강 106쪽이고요. 이거 좀 어려웠죠? 칸트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좀 문제도 좀 추론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어요. 봅시다 하나씩. 칸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1번은 뭐 그냥 뭐 단순히 뭡니까 이거 이거 뭐냐 전개 방식이네요. 전개 방식. 그 다음에 뭐 2번 이건 내용 일치였고 3번에 추론이 그냥 쏟아지죠. 추론 쏟아지고 4번도 뭐 적용인데 이것도 뭐 추론을 했었어야 돼요. 추론했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내용 일치도 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적용 문제인데 이거 내용 자체가 이해되고 요게 이제 적용된다. 이게 이제 수능 문제 좀 느낌이 나네요. 이 정도 난이도가 이제 수능 문제 좀 느끼나 기출 문제 좀 느낌이 난다. 5번은 이제 오이 문제고 좀 이거는 좀 볼만합니다. 봅시다. 이거 뭐 좀 한 번에 이제 좋은 어떤 설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요약하고 본문 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 내용이 뭐냐? 그러면 뭐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칸트가 말하기를 장엄하다, 숭고하다. 이거의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뭐 아름답다라는 거, 그러니까 들꽃을 보게 되면 이제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산봉우리 같은 걸 보게 되면 야 이거 숭고하네, 장엄하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아름다움과 이 숭고하다는 게 같냐 이거지,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산봉우리의 어떤 형태가 완전히 다 보이지 않고 구름에 가려 있는 상태, 그때 이제 숭고하다, 장엄하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뭔가 보이지 않는 게 뭔가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좀 숭고하다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자 철학적으로. 그게 이제 칸트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논리적 판단, 일단 하나하나 해결하는 거죠. 논리적 판단이 아니고, 논리적 판단이 뭡니까? 뭐 1+1은 2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건 논리적 판단. 그 다음에 뭐 이렇게 A, B, C, D, 그 다음에 E, F가 나온다 이런 거 뭐 논리적 판단을 볼 수 있을 거고, 감각적 판단이 뭡니까? 딱 보고 이건 따뜻하다, 차갑다, 크다, 작다, 응? 뭐 이런 거 감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죠? 파란색이다, 빨간색이다 구분할 수 있는 거, 감각을 이용한 판단. 이 둘 다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그죠? 이런데 객관이라는 게, 이거는 객관, 응? 객관과 상관 있고, 이거는 이제 느낌이잖아, 느낌. 주관, 응? 내 생각.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단순히 내 생각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응? 들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성적 판단이라는 거거든요. 칸트가 말하기를 반성적 판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뭐 반성적 판단에 대해서 요것도 일단 요 배경 지식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 이제 반성적 판단이 뭐냐 그러면은 어떤 특수한 것에서부터 이제 보편적인 것을 발견하는 판단. 특수한 것에서부터 보편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특수하죠. 지금 이 시간, 이 상황에, 이 장소에서 느끼기에 꽃이 이쁘다라고 느낀 게 다른 사람도 누가 보더라도 이쁘다,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가는 거지. 보편성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특수성에서부터 보편성으로 나가는 것. 이게 이제 반성적 판단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 탐구 방법을 보게 되면 귀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귀납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귀납 방법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뭐 케이스를 모아서 보편적인 것 하나, 법칙 하나 이끌어내는 거, 그건 이제 귀납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반성적 판단, 이거 특수한 것에서부터 이제 보편적인 걸 이끌어내는 거, 이게 이제 반성적 판단이라 그런 거고, 규정적 판단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반대입니다. 규정이 있는 거지, 법칙이 있는 거. 그러니까 보편적 개념으로부터 특수한 사실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보편적 개념이 하나가 있어, 딱 만들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반성적 판단으로 어떤 보편적인 것 하나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응? 귀납법으로 어떤 뭐 보편적인 법칙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그죠? 뭐 바닷물은 파랗다. 뭐 이렇게 이제 보편적인 판단을 해놓은 겁니다. 응? 그래서 특수한 사실로 이제 나가는 판단. 응? 거기서부터 쭉쭉 뻗어 나오는 거지. 이거 뭐 밤에 봤을 때도 파랗고 뭐 낮에 봤을 때도 파랗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특수한 사실부터 로 나가는 거지. 특수한 케이스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역법에 대한 느낌과 비슷하죠.
진행 방법이. 그러니까 특수한 것에서 보편적으로 나가는 거나, 아니, 보편적인 것에서 특수한 걸로 나가는 거. 이건 이제 반성적 판단, 규정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배경 지식이고. 어쨌든, 주관, 내 생각에, 요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반성적 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반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죠? 하여튼 반성적 판단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숭고하다라고 느끼는 거랑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랑은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게 좀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들꽃은 바로 100% 우리가 보이는 거고 느낄 수 있는 거고, 산봉우리는 100%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구름에 가려 있는 산봉우리 단순히 100% 보이는 산봉우리가 아니라 요거는 구름에 가려 있다라고 했는데, 구름 있죠. 구름 가림.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100%다 나타나지 않는 산봉우리를 보고서 야, 숭고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논리적 판단도 아니고 감각적 판단 둘 다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제 반성적 판단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미와 숭고를 또 다시 구분을 합니다. 그죠? 이런 거죠. 이게 다르다는 얘기지, 칸트는. 미와 숭고가 구분되는데, 미는 총 네 가지의 이제 그 어떤 숭고 구분하는, 미와 숭고를 구분하는 네 가지 차이점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봅시다. 첫 번째, 미는 형식이 있다. 이게 다 보인다는 얘기지. 이 들꽃의 형식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체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숭고는 형식이 없어. 표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산봉우리가 구름이 가려 있습니다. 다 보이지 않고 조금만 나와 있어. 그걸 보고 이제 장엄하다, 숭고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표상을 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표상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모습들을 100% 우리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야, 이거 근데 가려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100%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런 거죠. 형식이 안 보인다. 요거 이해가 되죠, 그죠? 표상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못한다. 그래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숭고감이 생긴다라는 거고, 숭고미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2번. 두 번째 차이는 직접적인 즐거움. 미는 직접적인 즐거움을 준다는 얘기지. 근데 숭고는 불쾌의 쾌라 그래가지고 어떤 감동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불쾌의 쾌가 뭐냐면, 불쾌감이 왜 생기냐, 안 보인다는 얘기지. 구름에 가려가지고 뭔지 모르겠어. 아씨, 뭔지 모르겠는데 불쾌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불쾌하다가도 이제 거기에서 오는 어떤 감동. 불쾌한데 뭔지 모르겠는데 라고 했는데, 뭔지 모르겠는 짜증이 나는데, 그게 이제 막 장엄해. 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이제 쾌. 그때 감동이 오는 거죠. 숭고. 그죠? 우리가 뭐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몰라서 짜증이 나지만 거기에 어떤 뭐 감동이 오게 된다. 그 말 하는 겁니다. 그죠? 숭고미. 예. 이게 뭐 고요한 관조다. 하여튼 뭐 이게 뭐 그렇게 표현돼 있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무조건. 그죠? 미는 무조건 다 볼 수 있는 상황. 무조건 다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차이점. 미는 대상과 판단력, 이 이제 적합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대상이 뭡니까? 꽃 같은 거. 그죠? 우리가 보는 대상, 지각할 수 있는 대상. 이거와 이제 내 판단력, 아름답다. 이 연결이 가능하잖아요. 적합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한 목적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를 한 목적성이라 그럽니다. 한 목적성. 응? 그러니까 대상의 어떤 목적과 나의 판단이 딱 맞아지는 거지. 그죠? 대상은 들꽃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이제 내가 판단하기에 아름답네라고 느껴잖아요. 그죠?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낀 거야. 적합하죠. 이거 들꽃을 보고 막 더럽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그건 이제 부적합한 거지. 그 들꽃은 자체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걸 알아본 거야. 적합하게 알아본 거죠. 형식적 한목적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우리가 알아챈 겁니다. 그게 이제 형식적 한목적성이라 그러고, 또 숭고는 뭐냐? 숭고는 이 대상을 판단력을 해가지고 판단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대상 자체가 안 보이잖아요. 구름에 가려 있어. 다 보이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형식적 반목적성이라 그럽니다. 이게 대상 자체가 어떤 아름다움을 가졌는지, 뭐 더러움을 가졌는지, 막 무시무시함을 가졌는지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구름에 가려 있잖아요. 그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지. 적합할 수가 없는 거지. 얘의 목적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 형식적 반목적성이라 그럽니다. 이건 형식적 한목적성이라 그러고, 이 두 개 차이인 거지. 그죠?
결국 크게 뭡니까? 얘는 다 보이고 얘는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일부가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기는 차이점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형식 반목적성이 생겨서 오히려, 그죠? 오히려 이성적 한목적성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못 느끼는데 이성적 한목적성이라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상, 구름에 가려있는 어떤 산봉우리를 보고서 어떤 표상 재현을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꼭대기는 보이는데 밑에 가려져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겼지? 와, 상상이 안 간다. 그 표상 재현에 실패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상상이 안 갔을 때, 그죠? 그걸 이제 근데 왜 그렇게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 모습이 어떨까라고 왜 생각했느냐? 이성 때문인 거죠. 이성이 전체 재현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전체 재현을 요구한 놈이 누구야? 이성이죠. 내 몸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성이 그 어떤 뭐 가려져 있으면 가려져 있는 건데 그 가려진 부분이 어떨까라고 이성이 생각하는 거죠. 응? 근데 그 이성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숭고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가려져 있으면 뭐 끝인 거지. 그죠? 가려져 있으면 끝이잖아요. 안 보이면 끝인 거지 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뭘까라고 생각하는 이 이성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숭고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죠? 이해가 잘 안 되지 뭐. 이거 뭐 칸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이제 뭐 알라나 깨달아질라나 하여튼 뭐 100%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어떤 뭐 자연에 안 보이는 대상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어떤 뭐 장엄함 이런 어떤 무시무시함 뭐 어떤 뭐 장엄함 숭고함 이런 것들이 어떤 이성 때문에 생긴 거고 그 이성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숭고라는 겁니다. 숭고. 그냥 무시무시하다. 그 이성에 대해서 느끼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서 느끼는 어떤 그 감정이 이제 숭고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맞죠?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그 이성에 대해서 느끼는 게 이제 숭고다라고 봅시다. 그죠? 이렇게 봅시다. 네 번째, 차이점. 미는 자연의 개념을 확장시켜준다. 다 보이잖아요. 들꽃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목적을 들꽃의 목적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구나. 가지는 거구나. 그죠? 그런 개념을 확장시켜 나가고 자연을 이해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 자연을 탐구하게 되는 거지. 다른 꽃들도 혹시 이쁜 게 있지 않을까? 아름다움을 가진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점점 자연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된다. 미는. 근데 숭고는 어떤 이성과 자연, 아까 말했듯이 이 자연을 보고서 이성에 대한 느끼는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성, 나 자신. 그죠? 이 자연을 보고서 야, 대단하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는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내 스스로 어떤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느끼는 게 숭고라 그랬는데 이제 이성, 그러니까 자연과 나의 이성 이 두 개 합쳐져 가지고 이제 그게 연결돼 있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죠. 숭고는. 그러니까 그 자연이 그냥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고 내버려 두면 상관없는데 무관심한 게 아니라 이걸 보고서 내 이성이 이제 그 전체를 요구하게 되고 전체 재현을 요구하게 되고 그때 느끼는 감정이 숭고다. 그러니까 이성과 자연이 지금 연결돼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무관심한 게 아니라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죠? 감정을 떠나서 이성에 몰두하게 된다. 그러니까 단순 감정, 아름답다, 야 예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이성에 몰두하게 된 거야. 그거 이제 그 어떤 이거 전체 그 모습을 요구하게 되고 야 그게 도대체 뭘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내 마음속에서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게 되는 거죠. 머리를 막 굴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숭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 이상학적 이념의 세계로 이끈다. 그러니까 그래 되는 거지. 그게 뭘까? 사라진 안 보이는 이 부분이 뭘까? 어떨까? 하여튼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단순히 다 보이게 되면 그런 상상은 안 하게 되지. 그죠? 형 이상학적 이념 이런 거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들꽃을 보고 아름답다는 끝이지. 거기서 끝인데 거기서 느끼는 어떤 주관일 뿐이니까. 근데 안 보이는 부분을 보고서 이제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형 이상학적 이념 세계로 이끈다라고 이제 표현한 거지. 그죠? 이래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100% 칸트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거나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연구한 한 거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은 이 천재가 만든 그 개념들을 한방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연구해갖고 전공을 하고 이래야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맛만 보는 거죠. 그죠? 요 지문 하나 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로만 이해합시다. 그죠? 이 정도 보고
본문 보면서 이제 뭐 뭔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좀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예, 봅시다. 본문. 우리는 산행 중에 만난 작은 들꽃을 눈여겨보며 아름답다고 느낀다. 그렇죠. 드높은 산봉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광경이 장엄하다거나 숭고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죠? 드높은 산봉우리. 칸트는 이러한 미와 숭고, 들꽃은 미, 산봉우리는 숭고라고 판단이 우리에게 이제 즐거움, 쾌를 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보았다. 근데 즐거움을 준다. 나아가 둘은 개념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논리적 판단. 그러니까 개념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뭐 1+1은 2다. 아니면 뭐 어떤 개념, 그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논리적. A 다음에 B다, B 다음에 C다, 뭐 이런 식으로 인과 논리, 그죠? 논리. 뭐 3단 논법, 뭐 그냥 이런 것들 다 논리죠. 그런 판단이나 또 외부 세계의 정보를 알게 하는 감각적 판단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 외부 세계의 정보를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보지는 못하더라도 소리가 들린다거나, 응? 아무것도 눈 감고 소리도 안 들리는데 만져보니까 뭐 따뜻하다거나, 감각이죠, 감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논리적 판단이나 어떤 뭐 감각적인 판단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답다고 느끼거나 숭고하다고 느끼는 건 이 둘 다 전부 다 감각도 아니고 논리적인 것도 판단도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논리적 판단과 감각적 판단이 모두 객관과 관계된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 판단과 뭐 어떤 감각적 판단은 객관이죠. 객관적이다라고 보는 건데, 숭고와 미와 숭고는 오직 주체가 느끼는 감정, 즉 주관이다. 내가 느끼기에 그렇다라는 거죠. 객관은 딱 정해진 거잖아요.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 간에 무조건 그런 거지, 그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미와 숭고의 판단은 모두 특수한 그런데 칸트에 대한 미와 숭고의 판단은 모두 특수한 대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지만, 주관적 판단이다. 특수한 대상, 이게 들꽃, 그다음 산봉우리, 특수한 대상에 대해서 이제 주관적 판단이지만,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도 그 대상에 대해 자신과 같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뭐 물어본 거 아니에요. 물어본 것도 아니고 뭐 설문조사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인 거지, 자기 생각, 그죠? 어떤 주관인 것도, 그것도 주관인 거지. 하여튼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그 주관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파란색을 봤어.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파란색이라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거고, 파란 것색이라고 하는 건 좀 논리적인 건가? 감각적인 건가? 감각적인 거네요. 파란색이라고 예를 들면 안 되겠네. 하여튼 내가 생각하기에 아름답다라고 느낀 것들이, 아름답다고 느낀 것들이 모든 다른 사람도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성적 판단이라는 거거든요. 반성적 판단. 즉 사람은 자신에게 아름답다거나 숭고한 대상은 남에게도 그럴 것이라고 여긴다. 뭐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넌 다른 사람도 아름답다고 생각하겠지, 이런 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뭐 안 물어봤지만, 그죠?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미와 숭고의 판단이 모두 반성적 판단, 즉 특수한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을 발견하는 판단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반성적 판단 자체가 특수한 것,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 보편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반성적 판단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아까 봤지만 반성적 판단은 특수한 것, 보편적인 것, 규정적 판단은 보편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죠? 이것도 한번 보고, 어쨌든 간에 이런 반성적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느끼기에 내 주관을 가지고 봤는데, 아름답다고 생각했더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아름답다고 하겠지,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게 이제 반성적 판단이다. 그러니까 논리적 판단, 어떤 뭐 감각적 판단과 다르게 내 주관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판단, 주관적 판단이지만 주관적 판단이고 거기다가 반성적 판단까지 하게 된다. 미와 숭고에 대해서. 그렇죠? 하지만 칸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미와 숭고가 서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요건 미와 숭고에 대한 어떤 공통점이라고 했는데, 그죠? 둘 다 공통적으로 주관적 판단이고 반성적 판단이다. 요까지 맞았죠. 두 개는 공통적인데 이제는 구분이 되는 거.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넷째.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그 미와 숭고가 다르다. 그 차이점을 쭉 얘기할 겁니다. 봅시다. 첫 번째, 미는 형식을 가진 대상에서 경험이 되는 반면, 그러니까 미는 어떤 형식이 있다라는 거지. 다 보인다는 겁니다. 들꽃 다 보인다는 얘기고, 반면 숭고는 무형식적 대상에 대해서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산봉우리라 그러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어떤 뭐 구름에 가려 있다든가, 뭐 그런 식의 어떤 뭐 부형식, 형식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경험. 산봉우를 우리가 100% 다 알 수 없잖아. 다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뭐 드높은 산봉우리인데 구름에 가려 있는 산봉우리라고 보는 게 더 좋을 텐데, 어쨌든 간에 산봉우리가 다 우리가 파악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제시한 예인 것 같아요. 어쨌든 봅시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되겠지. 예를 들어 산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이 산이라는 감각적 형식으로 드러난다. 그죠? 산이라는 감각적 형식,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형식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예, 그러나 안개에 가려진 얘기가 나오네요. 안개에 가려진 봉우리 밑에 서서 거대한 산의 일부만 바라볼 때에는 대상의 전체 형식은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상되지 않는다. 우리 머릿속에서 표상되지 않는다. 그죠? 전체 형식이 안 보인다는 거지. 그리고 그 모습을 전부 드러내지 못할 만큼 거대한 산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숭고함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숭고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 야, 대단하네, 장엄하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이처럼 숭고는 우리가 재현해 내려는 형식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숭고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재현해 내려는 형식에 한계가 없어. 그러니까 상상을 못 하는 거야. 그 상상이 어떤 한계가 없다라는 얘기죠. 상상이 무제한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머릿속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걸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상상을 못하겠네. 그죠? 라고 내가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그걸 이제 보고서 야, 이거 숭고하구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을 보고서, 저 가려진 모습을 보고서 내 마음속으로 야, 이거 상상을 못하겠네. 이거 어마무시하네. 라고 하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이성, 그거를 보고서 느끼는 게 이제 숭고라는 거죠. 그 뒤에 얘기가 있습니다. 계속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칸트에 따르면 숭고에서 경험되는 무형식성,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는 감각적인 형식의 부재. 그러니까 단순히 감각적 형식의 부재,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해서 전부 다 막 야, 숭고하다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에 불이 꺼져 있어. 아무것도 안 보여. 불 켜면 다 보이는데, 그죠? 불이 꺼져 있는 상황에서 야, 내 방을 방에 딱 들어와서 깜깜한 방을 보면서 야, 이 방이 참 숭고하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 형식의 어떤 부재, 그러니까 못 느낀다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다 모든 것들이 다 숭고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게 아닌, 단순히 어떤 형식적 부재가 아닌 우리가 표상할 수 있는 형식적 한계의 부재를 말하는 겁니다. 요 말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죠? 형식적 한계의 부재. 그러니까 형식적인 한계가 부재하다. 어떤 형식의 어떤 한계, 그러니까 내 방에 불이 꺼져 있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그 형식의 한계가 있죠.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내 방은 뭐, 그죠? 외출했다가 나왔을 때, 아니면 뭐, 그죠? 잠시 나갔다가 방에 들어왔을 때, 그때 방에 있는 모든 어떤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뭐 침대,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상상이 가능해. 형식적인 한계가 있죠. 내 방에 대해서는. 근데 이 산봉우리에 가려진 안개 같은 경우에는 상상이 안 돼. 그죠? 형식적 한계가 무한된 거야. 그죠? 상상이 무제한인 거지. 그게 이제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형식의 뭐 한계의 부재. 그죠? 상상을 못 하는 거야. 방에 불이 꺼져 있을 때 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찾을 수 있죠. 그죠? 내 감각적으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거는 이제 어떤 형식의 부재이지만 어떤 뭐 장엄하다거나 어떤 뭐 숭고하다거나 그런 게 느끼지 않을 거고, 이거는 산봉우리가 가려져 있는 막 안개에 가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어떤 숭고함을 느끼는 이유는 형식적 한계의 부재, 그러니까 형식이 어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지.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요 문장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장엄하다거나 그러지 않고,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상상 그 이상일 때 이제 숭고함을 느낀다.
그 말인 거죠. 두 번째 이제 숭고와 미의 차이점. 그것이 불을 일으키는 감정이 다르답니다. 감정. 미는 그냥 아름답다일 뿐이고 숭고하면 숭고하다. 그죠? 칸트는 미가 직접적으로 즐거움을 준다면, 직접적 즐거움, 들꽃을 보고 아름답다 했기 때문에 직접적 즐거움을 준다고 했는데, 숭고는 불쾌의 쾌라는 감정을 유발한다고 봤다. 불쾌의 쾌. 왜 불쾌하냐?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짜증이 나죠. 그죠? 그러다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상상할 수 못할 만큼 거대한 거야. 그러면 이제 야, 대단하네, 장엄하네, 쾌. 이래 보는 거죠. 봅시다. 우리는 어떤 거대한 대상과 대면했을 때 그것의 전체 모습을 재현해내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각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는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된다. 모르겠다 이거지. 지각 능력의 한계. 내 지각 능력으로는 도저히 모르겠네. 안 되겠다. 그죠? 이땐 짜증이 난다니. 불쾌. 그죠? 그리고 이런 불쾌의 감정을 거쳐서 결국은 숭고라는 쾌의 감정을 만나게 된다. 이제 이런 불쾌의 감정을 느끼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숭고함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죠? 어디 갔나? 만나게 된다. 즉 하나로 파악해낼 수 없는 거대한 대상에 대한 압도의 경험.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맞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압도의 경험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반발을 유발한다. 짜증나.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반발을 매개로 오히려 대상에 대한 이끌림을 경험한다. 짜증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이끌림. 야, 이거 뭐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대단한 거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면 뭐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짜증이 맨 처음에 나다가 나중에는 야, 이거 도대체 누가 이렇게 푸는 거지? 쟤는 어떻게 100점을 맞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런 또 숭고함. 그죠? 하면서 이제 뭐 이끌림. 야, 이거 뭐지? 한번 풀어볼까? 나도 이해 한번 해볼까? 이런 이끌림. 그죠?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숭고에서는 미에서 발생하는 고요한 관조 바라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들꽃을 고요히 바라보는 어떤 관조, 미에서 발생하는 고요한 관조라는 마음의 상태와는 다른 어떤 마음의 감동이 발생한다. 이런 이끌림, 그죠? 쾌의 감정, 이런 게 감동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불쾌의 쾌. 야, 산 이거 대단하네. 막 이런 식으로 어떤 감동. 그죠? 뭐 그냥 들꽃을 보면서 그냥 관조, 야, 아름답네. 이렇게 관조하는 게 아니라 대단하네. 그죠? 이런 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해되고. 다음 문단. 셋째, 칸트는 한목적성이 이거 좀 잘 봐야 됩니다. 어렵죠, 이 부분. 셋째, 칸트는 한목적성이 미와 숭고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한목적성은 또 뭐냐? 뒤에 설명이 있네요. 한목적성이란 대상과 판단력 사이의 적합성을, 반목적성이란 대상과 판단력 사이의 부적합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한목적성이란 거는 대상과 판단력 사이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이 자연, 들꽃이 가지고 있는 목적, 들꽃은 아름다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고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자기 외모를 아름답게 꾸몄어. 그걸 우리가 이제 판단력으로 판단해내는 거죠. 들꽃이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아름다움을 우리 판단력으로 알아낸 겁니다. 적합하지. 그죠? 근데 들꽃이 아름다우려고 막 노력해가지고 아름답게 딱 서 있는데 그걸 보고 뭐야 저거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하면 적합성이 아닌 거지. 얘가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랑 나의 판단이랑 어긋난 거잖아요. 그죠? 들꽃이 드러내고자 하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판단을 못한 거야. 그죠? 적합하지 않은 거지. 틀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목적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우리는 또 눈치 빠르게 그걸 얘가 아름답구나 라고 이제 딱 판단을 한 거야. 그러면 딱 적합한 거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에 부적합하다. 아름다우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들꽃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이렇게 지저분해 저거 이렇게 보면 이제 부적합하다는 얘기지. 그죠? 미로 인한 쾌의 감정은
이걸 보고 이제 아름다움, 이제 그죠? 즐거움은 그 대상의 형식적인 한목적성을 지닐 때 느끼는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한목적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얘가 가지고 있는 형식, 아름다움의 어떤 그 꽃 모양, 그 형식을 보고서 아름답다고 찾아내는 그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 을 우리가 눈치 빠르게 알아냈을 때 그때 형식적 한목적성을 지닌다. 그죠? 그 한목적성을 지닐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딱딱 맞아지는 거지. 들꽃은 아름다움을 보여주려 한 거고 우리는 또 눈치 빠르게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고, 그죠? 그게 이제 그 즐거움이다. 그죠? 그렇게 맞아지면서 딱딱 맞아짐으로써 이제 즐겁다는 거지. 그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고 느낄 때 그 대상의 형식은 우리의 판단력에 적합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죠? 우리의 판단력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캐치해낸 겁니다. 적합하게 캐치해낸 거예요. 그런데 숭고의 대상은 무형식이다. 이거 아까 말했듯이 들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낸 건데, 형식을 보고서 알아낸 건데, 꽃의 모양을 보고죠. 꽃의 형식, 그죠? 잎, 뭐 줄기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알아낸 건데, 숭고는 가려져 있잖아요. 산봉우리가 안개에 가려져 있잖아요, 그죠? 안개에. 근데 이걸 이제 뭐 무형식적인 형식이 없어서 우리는 대상을 하나의 표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뭐 가려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겼지, 그죠? 이게 뭐 궁금한 거지, 그죠?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대상을 파악하려는 인식의 노력은 좌절된다. 이거 뭐 상상을 못하는 거지. 우리가 인간의 능력, 내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다. 좌절. 따라서 숭고의 대상은 우리의 판단력에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는 형식적 반목적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 대상, 이거 구름에 가려진 이 봉우리는 우리의 판단력에 부적합하죠. 판단을 못하니까. 판단을 못하겠어. 적합하지 않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부적합해. 라고 여겨지는 형식적 반목적성을 갖는 거다. 그죠? 이 대상과 내 판단력은 딱 매치가 되지 않아. 그죠? 매칭이 안 된다는 얘기죠. 형식적 반목적성. 그러니까 이제 미는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어떤 한목적성을 가지고, 숭고는 형식적 반목적성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형식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형식적 반목적성을 가짐으로써 숭고는 다른 걸 가집니다. 이게 없는 대신에 이걸 가지는 거지. 이성적 한목적성을 가집니다. 이건 뭔지 봅시다. 칸트는 숭고가 형식적 반목적성을 갖기 때문에, 형식적 한목적성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성적 한목적성을 갖게 된다. 이성적 한목적성은 또 뭐냐, 그죠? 이성적 한목적성. 아까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형식과 나의 판단이 맞아떨어지는 한목적성이라 그랬는데, 이성과 자연, 대상과의 어떤 한목적성, 맞아떨어지는 거지. 봅시다. 우리는 거대한 그죠? 이성에 대한 어떤 판단. 자, 봅시다. 이성과 판단. 다시. 이성과 판단의 목적이 맞아떨어지는 거지. 이성과 판단의 한목적. 그래서 봅시다. 이 뭔 말인지를 일단 봅시다. 뒤에 가면 나와요. 우리는 거대한 대상을 하나의 감각적 표상으로 재현하는 것에 실패한다. 그죠? 아까 가려진 부분 있잖아. 그걸 상상을 못하는 거야. 감각적 표상으로 재현하는 것에 실패. 머릿속에서 그려봐봐. 난 못 그리겠는데, 난 모르겠어. 막 너무 커서 나 상상이 막 내 능력으로는 안 돼. 그죠? 실패하면서 불가능한 재현을 추동하고 있는, 막 부추기는 놈이죠. 야, 재현 좀 해봐, 재현해봐봐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성이다. 내 마음속에 이성. 그러니까 그 가려진 부분을 보면서, 멍하니 보면서 내 마음속에서 한번 상상해봐봐. 그 저 안 보이는 부분 한번 그려봐봐. 어떻게 되는지. 막 이렇게 부추기는 놈이 이성이라는 놈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이성. 그게 이제 추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 이성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지. 내 마음속에 이성이 저걸 좀 알아보라고 시키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는다는 거예요. 숭고한 대상에서 무형식성이 표상되는 까닭은, 그러니까 이제 숭고한 대상, 그러니까 이제 가려져 있는 이 봉우리에서 무형식성, 이게 나타나는 거는, 까닭은 전체에 대한
재현을 요구하는 봅시다. 됐죠? 잠깐만. 됐죠? 전체에 대한 재현을 요구하는 이성의 총체성의 요구 때문이다. 그러니까 숭고한 대상에서 이제 무형식성이 이제 자꾸 표상이 돼. 무형식성이 이제 상상을 자꾸 시키는 이유. 표상, 상상, 그죠? 이게 숭고한 대상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데 자꾸 이제 무형식성인데 자꾸 이제 그걸 자꾸 무형식성을 자꾸 이제 나 상상하는 그 까닭은, 전체에 대한 재현을 자꾸 요구해. 누가? 이성이. 이성의 어떤 총체성. 이성의 총체성이라는 놈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성의 총체성. 그러니까 이성의 총체성이 뭐냐 그러면 뭐 전체를 보고 싶어하는 이성의 마음이겠죠. 그 정도로 해석합시다. 그죠?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전체를 보고 싶어해. 그죠? 우리 이성이. 요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는 우리가 숭고를 판단할 때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힘이 안개에 가려져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에 의해 유발된 자신의 숭고함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 칸트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상이 지금 안 보이고 상상도 안 돼. 그죠? 그러면 그때 이제 숭고하다고 느끼는데, 그럼 왜 그렇게 숭고하다고 느끼느냐? 라고 할 때, 대상 자체로 느끼는 게 아니라, 대상에 의해서 유발된 이성. 야, 전체 한번 생각해봐봐.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어떤 자꾸 추동하는, 자꾸 부추기는 요놈. 이성의 총체성. 요놈에 의해서, 유발이 된다는 얘기지, 숭고가. 유발된 자신의 숭고함을 판단. 그러니까, 그렇게 유발된 숭고함. 이걸 판단하는 거지. 내 마음속에 있는 이성에 대해서, 이성 때문에 느끼는 어떤, 이성 때문에 나타나는 숭고함을 우리가 판단한다. 그죠?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그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 때문에 이성이 나와가지고 야, 전체를 한번 생각해봐봐 라고 해가지고 나타나는 숭고함을 우리가 판단한다는 얘기지. 이건 뭐야, 그죠?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나가 있나? 뭐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죠. 그죠? 네, 그래 보면 됩니다. 100% 이해하지 못하겠죠. 칸트 이 사람 천재입니다, 천재. 이 사람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우린 단서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숭고의 체험을 통한 감동이나 존경, 장엄함의 감정은, 그러니까 숭고의 어떤 체험, 그런 어떤 이성이 부추겨가지고, 야, 전체 한번 생각해봐봐. 할 때 나타나는 그 숭고의 체험을 통해서, 감동이나 존경, 장엄함의 어떤 감정, 그런 것들은 어떤 대상을 매개로, 그러니까 우리 안 보이는 봉우리, 그죠? 그런 걸 대상을 매개로 우리 안에 있는 이성에 의해서 느끼는 감정이다. 그러니까 이성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야, 자꾸 좀 알아봐봐. 전체 한번 상상해봐봐. 이렇게 하는 그 이성을 보고서 느끼는 감정이 숭고래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이성을 보고, 그 놈에 대해서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상상해 보라고 하는 이놈 이성에 대해서 느끼는 게 이제 그 숭고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숭고함, 우리 안에 있는 이성, 이런 것들이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이 있대. 그죠? 나 속에 또 나의 이성이 있는 거니까 그 놈이 다른 놈인가? 좀 그래 보면 되는 거죠. 이놈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래. 즉 또 설명이 있네요. 어려우니까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즉 대상의 아름다움의 근거는 대상 자체에서 찾을 수 있죠. 그죠? 들꽃 하나만 보고서 아름답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상에 대한 숭고함의 근거는 대상의 표상 속에서 숭고를 느끼는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서 찾아야 한다. 자,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 속에서 숭고를 느끼는 놈, 그 이성이죠. 네.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성, 요 놈에 대해서 느끼는 게 이제 이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숭고함이. 응? 그러니까 대상, 우리 이성, 그 다음에 나. 이 삼각 세 가지로 나뉘어지네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있고, 이걸 바라보는 이성이 있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나아가 있는 거지. 그죠? 이게 따로 떨어져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아가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대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렇게 이렇게 뭐 이해는 안 되지만 칸트가 이렇게 얘기했나 보나 뺐나 봐요. 그러니까 숭고함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아름다움이랑 다르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숭고하다, 뭐 대단하다 이런 것도 느끼는 거랑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랑은 좀 다르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왜 다를까에 대한 거를 지금 이제 칸트가 따지는 거니까 철학적으로. 근데 그때 이제 대상을 보고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느껴버리면 그만인데 아름다움은. 근데 이거에 대상 안 보이는 거니까 이성이 상상이 안 되는 거니까 이성이 약간 전체 한번 생각해 봐봐. 자꾸 이제 부추기잖아요. 그죠? 이성이. 그때 내가 내 이성을 보고서 느끼는 감정이 숭고라는 겁니다. 그죠? 어렵죠? 요걸 요약하면 그런 거죠. 계속 봅시다. 이해는 100% 안 됩니다만은, 대강 이런 거구나, 라는 게 시각적으로, 그죠?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칸트에 따르면, 숭고는 미와 달리, 계속 이제 숭고와 미가 다른 차이점, 그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했었고, 네 번째, 마지막이네요. 네 번째. 숭고는 미와 달리 우리에게 자연의 개념을 확장시키지 않는다. 그럼 미는 자연의 개념을 확장시키나요? 그죠? 미는 자연의 개념을 확장시킨다고 보는 게 맞겠죠. 숭고는 확장 안 시킨다. 미와 달리. 그 미는 확장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미는 확장시킨다. 달리라는 말, 그죠? 이게 가끔 눈에 부딪히죠. 이건 이제 기출에도 자꾸 나오고, 달리라는 말이, 단어가. 하여튼, 미와 다르다. 숭고는, 미는 우리에게 자연의 개념을 확장시킨다. 뭐 들꽃을 보고서 이거 뭐 자연을 점점점 개념, 어떤 꽃이 이런 거구나. 그죠? 자연의 미는 한목적적이므로, 그러니까 꽃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우리가 눈치 빠르게 알아챈다.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짐으로써 한목적성, 그죠? 그리고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꽃이 아름다움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해서 자연을 이해한 거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니까. 라는 점에서 자연에 대한 깊은 탐구로 이제 우리를 이끈다. 그러니까 이 꽃은 아름다움의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죠? 그럼 다른 거는, 이 돌은 또 이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네. 그럼 우주는 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탐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이끈다. 반면에 숭고는 우리라는 이성적 존재와 자연 사이의 연결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이게 뭔 말이야, 그죠? 반면에 숭고는 우리라는 이성적 존재와 자연 사이의 연결을 드러낸다. 그 이성과 자연, 대상과의 연결을 드러낸다. 이때 이제 그 대상을 보고서 이성이 자꾸 전체를 좀 그려봐봐, 전체를 재현해봐봐 라고, 그죠? 이성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이 이성에 대해서 느끼는 게 나다 라는 거였고, 이 대상과 어떤 이성을 가지고 있는 나와 두 개를 연결하는 데 기여한답니다. 또 뭔 말인지 직접적으로 100% 이해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성과 어떤 대상, 자연,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죠? 연결을 드러내는데 기여한다. 이거 연결을 드러낸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낸다. 그죠? 뭔 말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지. 이제 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답이 나오겠죠. 단서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숭고는 우리라는 이성적 존재와 자연 사이의 연결을 드러낸다. 이성적 존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은 내 거죠. 납니다. 나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대상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는 얘기지. 숭고는 광대한 자연의 표상을 통해서, 자연의 어떤 상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정을 떠나서, 단순한 감정 아름답네, 슬프네, 기쁘네 이런 걸 떠나서 이성에 몰두하도록 자극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이성을 보고서 그 이성이 대상에 대해서 이거 전체 모습 한번 그려봐봐, 이렇게 계속 이제 이제 나에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이성이 나한테. 그죠? 이때 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성을 바라보는 거지. 뭐야, 이성 이놈이 이건 뭐야? 이성의 어떤 총체성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지, 내가.
내가 나 이성에 대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때 생기는 게 숭고라 그랬잖아요. 이 과정에서 생기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성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성에 몰두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숭고의 체험이 우리를 형이성학적 이념의 세계로 이끈다. 이렇게 되니까 이성을 바라보고 내 이성이 도대체 뭐야? 형이성학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 이성이 나한테 뭘 시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막 이상한 얘기죠. 나랑 내 몸 안에 있는 이성이 도대체 뭐야? 그게 이제 형이성학적 이념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걸 이제 세계로 이끄는 거죠. 사람 막 미쳐버리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천재, 이 칸트가 말한 거고, 우리는 이제 이 칸트가 말한 거 이제 발끝만큼은 못 따라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뭔 말을 했는지조차 이제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미와 숭고의 차이가 이런 형식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제 그 칸트가 얘기한 겁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100%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뭐 당연하지. 칸트는 워낙 그죠? 엄청난 사람이라서 숭고함을 느끼죠. 칸트를 보고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려운 내용들을 보면서 숭고하다라는 게 느껴지죠. 이게 이제 뭐 안개 속에 가려 있는 봉우리 같은 느낌 들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죠? 하여튼 뭐 내용은 그 정도고. 문제 풀어봅시다. 이게 내용 뭐냐 본문도 어려웠고, 또 문제도 또 어렵게 내놔가지고 쉽지 않아요.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잠시만요. 좀 쉬었다 갑시다. 예, 문제 봅시다. 1번 이거는 뭐 전개 방식이네요.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2번도 내용 일치고, 3번 이제 추론이 쏟아지죠. 이거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적용 문제, 이거 어려웠죠. 요게 좀 수능에 수능 기출에 가장 가까운 문제가 아니었나. 봅시다. 하나씩 봅시다. 1번 이거 보게 되면 전개 방식. 뭐 답부터 봅시다. 뭐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미에 대한 얘기, 미와 숭고에 대한 공통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공통점에 대한 얘기가, 그죠? 공통점 얘기가 뭐였습니까? 미와 숭고는 주관적 판단이고, 그죠? 뭐 논리적 판단이나 감각적 판단이 아닌 주관적 판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성적 판단이다, 그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그 차이점이 있다. 미와 숭고가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 뭐 형식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2번 불로 일으키는 감정이 다르다. 미는 직접적인 즐거움을 주는데 숭고는 어떤 불쾌, 몰라서 짜증나는 불쾌가 느껴지지만 결국 어떤 쾌가 느껴지는 이런 감정이 나타난다. 이게 숭고다. 그다음 세 번째, 한목적 칸트는 미는 대상이 어떤 가지고 있는 한목적성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다음에 숭고는 어떤 뭐 형식적인 한목적성이 아니라 형식적 반목적성을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성적 한목적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형식적 한목적성은 못 갖지만 이성적 한목적성을 갖게 된다. 그 차이였고, 그다음 네 번째, 칸트는 이제 어떤 미는 이런 식으로 자연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이죠. 숭고는 우리는 이제 단순히 이제 자연을 연결시켜서 이성에 몰두하게 나가는. 그러니까 숭고는 이성을 나가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이성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나가고, 미는 어떤 자연에 관해서 탐구를 하게 만든다. 이런 식의 그 네 가지 형태였습니다. 그죠? 미와 숭고의 어떤 네 가지 차이점 봅시다. 답은 5번이죠. 특정 철학자의 견해에 따라서, 특정 철학자가 누구? 칸트에 따라서 대상에 대한 두 가지 판단을 하고,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 판단이 뭡니까? 어떤 대상? 자연. 어떤 우리가 보이는 어떤 느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모든 자연. 자연 속에 있는 들꽃, 자연 속에 있는 산봉우리. 이거 두 가지 판단이라는 거는 들꽃이나 산봉우리 이런 것들이 모두 대상인 겁니다. 이 대상이라는 거는 들꽃도 되고 산봉우리도 됩니다.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 판단을 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숭고, 비교하고, 미에 대한 판단과 숭고에 대한 판단, 이게 두 가지 판단입니다. 비교하고, 양자 간의 차이를 통해서 특정한 판단이 지닌 철학적 의미, 양자 간의 차이, 미와 숭고의 차이 하나, 미와 숭고의 차이 둘, 미와 숭고의 차이 3, 미와 숭고의 차이 넷, 그죠?
이걸 통해서 숭고가 지니고 있는 특정한 판단, 숭고의 판단이 지닌 철학적 의미가 뭡니까? 형이상학적 이념의 세계로 이끈다. 그죠? 숭고의 판단은 우리의 이제 이성에 이제 몰두하도록 시켜서, 이성을 몰두하도록 자극해서 그 이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형이상학적, 이성 자체가 형이상학적인 거잖아요.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준다. 철학적 의미입니다. 그게. 읽어보면 되겠죠. 하나씩 봅시다. 1번 빠르게 봅시다. 이거는 쉬운 거니까. 뭐 철학적 개념이 제시한 어떤 시대적 배경을 검토했나요? 시대적 배경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 당시 칸트가 살던 시대에 어땠다 저땠다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2번 철학자가 제기한 철학적 문제를 소개했다. 철학적 문제를 소개했다? 칸트가 어떤 뭐 문제를 소개했나요? 자기가 뭐 내 생각하기에 미와 숭고는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게 또 철학적인 문제라고 보긴 힘들죠. 뭐 크게 봐서 어떤 뭐 이슈라고 친다면, 뭐 여기까지는 대략적으로 세모라고 친다 하더라도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오히려 문제를 만든 거 아닌가? 미는 이렇게 미와 숭고가 차이 나고 이렇게 네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막 이슈를 만든 거지. 해결한다 이런 느낌이 없었죠. 그에 철학적 방법론이 지닌 가능성과 한계, 뭐 가능성 한계 이런 거 없다 그죠. 완전히 틀렸고. 2번, 3번 주관적 판단의 개념을 제시했다. 주관적 판단의 개념을 제시했지. 주관적 판단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주관적 판단은 오직 주체가 느끼는 감정, 즉 주관과 관계된다. 이런 것 자체가 주관적 판단은 맞죠. 주관적 판단에 대한 어떤 얘기는 맞습니다. 객관이랑 주관이랑 다른 개념이고, 주관은 내 마음대로 내가 느끼는 감정, 그거 관계된 게 주관적 판단이다. 요까지 맞다, 그죠? 근데 이를 바탕으로 인간이 지닌 합리적 이성과 비합리적 감정을 분류하고 있다. 합리적 이성과 비합리적 감정을 분류했다 이런 거 없죠. 두 개 분류했다는 얘기가 없잖아. 그죠? 감정을 떠나서 이성에 몰두하도록 하는 거는 그런 언급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성과 감정을 분류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떠나서 이성에 몰두하도록 한다. 숭고가. 그게 이성에 몰두하도록 하는 거지. 그건 이제 이성과 감정을 나눈다 그 얘기가 아니었죠. 그죠? 하여튼 주관적 판단. 그 다음에 4번 자연에 대한 감정의 종류를 열거했답니다. 자연에 대해서 감정의 종류를 열거했다고? 자연에 뭔데? 들꽃도 있고 산봉우리도 있고 안개에 가려진 산봉우리도 있고 이런 자연에 대해서 감정의 종류? 뭐 두 가지 종류, 뭐 미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고 뭐 숭고하다고 느낄 수 있고, 오케이 뭐 종류를 열거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뭐 크게 봐서 맞다고 할 수 있는데 각각의 감정이 유발하는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분석하고 있다. 아름다움이 유발하는 어떤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있나요? 아름다움이 유발해서 막 아름다움 때문에 아주 막 즐거움을 느낀다. 아니면 아름다움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자꾸 막 아름다운 것만 찾고 다른 거는 공부도 안 하더라. 이런 식으로 어떤 부정적인 어떤 기능 분석하고 있다 이런 거 없죠. 없습니다. 틀렸죠. 뭐 답은 5번입니다. 이건 뭐 쉽게 풀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단순 내용 일치니까 여기까지는 뭐 그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2번도 봅시다. 미와 숭고에 대한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미와 숭고는 모두 주체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을 타자에게까지 보편화하는 판단이다. 말 어렵죠, 그죠? 내용 일치입니다. 이것도 또 뭐 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보편에 대한 얘기가, 주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어디서 썼습니까? 보편화. 남에게까지 보편화된다. 보편적 이거야. 다른 사람에게까지 판단. 모든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것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발견한다. 그죠? 이게 이제 반성적 판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미와 숭고는 객관은 요거죠. 두 가지. 객관과 관련된 거는 논리적 판단과 감각, 논리와 감각 이런 객관인 거고, 미와 숭고는 주관이다. 주관적 판단이라고 얘기했고, 이 주관적 판단이 더 나아가서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게 이제 반성적 판단이잖아요. 그죠? 특수한 나로부터 다른 사람들, 보편적인 것들까지 발견하는 판단. 그러니까 주체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 내 생각하기에 이제 아름답다라거나 장엄하다거나, 그죠? 이런 것들이 타자에게까지 보편화되는 판단. 이게 이제 반성적 판단인 거죠. 그죠? 일단은 주관적 판단이 맞고, 주관적 판단과 일단 이 반성적 판단이 섞여 있네요. 그죠? 내용 일치. 2번. 미와 순고는 모두 개념을 통해 인식이나 감각을 통한 지각과는 구분되는 주관적 판단이다. 그러니까 개념을 통해서 인식이나 감각을 통한 인식이나 감각을 통한 지각이 뭡니까 이거? 이거죠. 논리적 판단이나 감각적 판단이잖아요. 그죠? 개념을 통해서 인식, 논리적 판단. 그 다음에 외부 정보를 알게 하는 지각, 감각을 통한 지각. 이것들은 이제 감각적 판단이죠. 구별되는 주관적 판단이라 그랬잖아요. 내용 일치죠. 주관적 판단이자 반성적 판단이다. 그죠? 반성적 판단이다라는 거죠. 그죠? 3번. 미는 직접적으로 즐거움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 있었죠. 직접적으로 즐거움 유발. 어디 갔나? 즐거움 유발한다. 어디 갔나? 응? 여기 있었는데. 네. 직접적으로 즐거움을 준다. 그죠? 미는 직접적으로 즐거움을 준다. 내용 일치. 그 다음에 순고는 불쾌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즐거움을 유발한다. 간접적이라는 거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도 알 수가 있는 거지. 얘는 직접이고, 직접적이지 않으니까 간접이겠지.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그죠? 불쾌를 매개로 하여, 불쾌를 매개로 한다. 불쾌의 쾌, 이제 불쾌를 매개로 하여, 그죠? 불쾌를 매개로 해서 쾌의 감정을 만나게 된다. 그죠? 매개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그죠? 어디 갔나 여기 아니 반발을 매개로, 그죠? 반발. 그러니까 반발이 뭡니까? 이 불쾌로 생기는 어떤 반발, 그거를 이제 그걸 매개로 매개로 오히려 대상에 대한 이끌림을 경험한다. 그랬으니까 맞지, 그죠?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즐거움을 유발한다. 하여튼 즐거움을 유발하는 거 맞아요. 들꽃이나 산봉우리나 전부 다 즐거움, 쾌를 준다. 그죠? 이건 미는 그냥 쾌고, 직접적인 쾌고, 순고는 불쾌의 쾌다. 그죠? 이 정도 내용 일치 정도 수준이죠. 이것도 추론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나도 내용 일치라서. 그죠? 3번 맞고. 4번 미는 감각적 형식이 존재하는 대상에 의해서, 감각적 형식이 존재하는 대상, 형식이 존재한다. 얘는 형식이 존재한다. 그죠? 형식을 가진 대상에서 경험된다. 미는 형식이 있는 거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순고는 형식이 없는 거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형식이 존재하는 대상 맞고, 순고는 감각적 형식이 부재하는 대상. 그죠? 감각적 형식이 없어. 무형식의 대상에서 경험한다. 응? 감각적 형식이 부재하는 대상에 의해서 경험된다. 근데 이게 아니구나. 감각적 형식이 부재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감각적 형식이 부재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숭고함이 나타나느냐. 아까 예를 들었듯이 방에 불이 꺼져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내 침대가 어디 있고 내 책상이 어디 있고 내 의자가 어디 있는지를 감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거야, 머릿속에. 그죠? 그리고 감각적 형식이 지금 부재하는 거지, 안 보이니까. 그죠? 감각이라고 하기 어렵겠네. 불이 다 꺼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볼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내 방에 빈 방에 불이 꺼져 있는 깜깜한 방을 보고서 야, 이거 뭐 숭고함이 느껴진다. 숭고미가 느껴진다. 그렇지 않죠? 감각적 형식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숭고하다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딨냐면 이게네. 숭고는 우리가 재현하려는 형식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형식이 어떤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현해내려는 형식. 자, 봐봐요. 방에 불이 꺼져 있어. 그러면은
내 상상, 응? 내 어떤 내가 재현할 수 있죠. 내 머릿속에서 내 방을 생각할 수 있잖아. 내 책상, 내 의자, 내 침대. 그죠? 그거는 한계가 있죠. 응? 내 방에 막 블랙홀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지. 한계가 있는 거지. 근데 안개에 가려진 봉우리를 보고서 상상을 못 하는 겁니다. 내 상상을 벗어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숭고가 나타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야 되고 내 상상을 뛰어넘어야지만 숭고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뭐 요 문장이겠네요. 그죠? 한데 따르면 숭고에서 경험되는 무형식은 형식이 없다는 거는 감각적 어떤 형식의 부재가 아닌, 단순히 감각적 형식의 부재가 아닌 우리가 표상할 수 있는 형식적 한계의 부재를 의미한다. 요 말을 알아야 되는 거죠. 형식적 한계가 뭡니까? 그러니까 형식적 한계, 아까 말했듯이 내 방에 방문을 지금 깜깜해. 불이 다 꺼져 있어. 근데 그때 내 방의 어떤 형식은 우리가 한계를 느끼죠. 내 의자가 어디 있고 대충, 내 책상이 대충 어디 있고, 내 침대가 어디 있고, 이런 걸 다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한계가 있는 거야. 근데 내 방에 막 블랙홀이 있고 막, 뭐 이런 거는 내 상상을 뛰어넘는, 그죠? 한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보이지 않는 안개에 가려진 봉우리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 하는 거야. 어떤 모양인지, 그죠? 내 능력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거지. 내 방에 있는 의자, 깜깜한 방에 있는 의자의 위치는 내가 파악할 수 있죠. 그래 보는 겁니다. 이거 단순 내용 일치 아니네요. 추론이네요. 추론. 그죠. 하여튼 뭐 감각적 형식이 부재하는 대상, 감각적 형식이 부재하는 게 아니다고 했으니까 내용 일치, 단순 내용 일치로 풀 수 있긴 한데, 이해를 하게 되면 더 잘 이해가 되니까, 그래 보면 됩니다. 5번, 미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대상에 대한 관조를 통해서 느껴지는 마음의 상태인 반면에 관조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관조. 고야한 관조. 미는 관조다. 미는 대상에 대한 관조를 통해서 느껴지는 마음의 상태 맞고, 숭고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감동이라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감동이 발생한다. 그죠? 숭고는 감동이 발생. 그냥 단순 내용 일치네요. 그죠? 내용 일치다. 또 봅시다. 3번. 이것 조금 이제 추론들이 쏟아지네요. 가 봅시다.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봅시다. 가가 뭔 말이냐. 칸트는 한목적성이 미와 숭고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이다. 그의 이유? 한목적성이 미와 숭고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이다. 미는 한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형식적 한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숭고는 형식적 한목적성을 못 가져서 형식적 반목적성을 가진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식적 한목적성을 못 가지기 때문에 형식적 반목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식적 한목적성을 못 가지니까 이성적 한목적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형식적 한목적성을 못 가지게 되니까 이성적 한목적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의 이유는 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차이가, 왜 차이가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한목적성으로 이제 미와 숭고를 가장 잘 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겠죠. 답을 봅시다. 미는 대상과 판단력 사이에 적합성을 드러낸다. 이게 뭔 말입니까? 대상과 판단력 사이에 적합성을 드러낸다. 이거 한목적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한목적이나 대상과 판단력 사이의 적합성, 대상과 판단력 사이의 적합성을 드러낸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어떤 자연이 들꽃이란 놈이 요 놈의 목적은 뭡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놈이 아름다움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름다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눈치채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얘가 아름다움을 막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눈치 빠르게 그걸 딱 캐치해내가지고 아름답다라고 느꼈어요. 그럼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적합하다는 거지. 목적에 적합하다는 거지. 한목적성. 그죠? 그 반대로 그 숭고는 이거 지금 가려져 있어. 안개에 가려져, 봉우리가 가려져 있어. 그러면 이거를 대상을 보고서 우리가 뭘 드러내고자 하는 거야? 지금 막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모르죠, 그죠?
드러내고 있지 않잖아. 목적이 없어 지금. 목적을 알아낼 수가 없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성이 발동하는 거지. 가려져 있으니까, 야, 가려져 있는 거니까 네가 상상해 봐봐. 이렇게 이성이 막 부추기는 거죠. 근데 그런 부추기는 그 이성을 보고서 이제 내가 느끼기에, 야, 이거, 그때 느끼는 감정이 순고구나. 그때 느끼는 감정이 순고다. 이렇게 이제 칸트가 얘기하는 겁니다. 봅시다. 다시 봅시다. 미는 대상과 판단력 사이에 적합성을 드러낸다. 그죠? 한목적성에 대한 얘기니까. 순고는 대상과 판단력 사이에 부적합성, 부적합성, 반목적성, 부적합성을 통해서 이성과 자연 사이의 적합성, 이성적 한목적성, 이성과 자연 사이의 적합성, 이성과 자연 사이의 연결, 이성과 자연 사이의 적합성, 이성과 자연 사이의 연결. 그러니까 표현이 이성과 자연 사이의 연결뿐이냐, 이것도 뭐 추론이구만. 그죠? 표현이 딱 떨어지는 표현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성과 자연 사이의 적합성을 드러낸다. 이성과 자연 사이의 적합성을 드러낸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 이성적 한목적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성적 한목적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죠. 대상의 형식과 판단력이 맞아떨어지는 게 한목적성이고, 그죠? 자연의 형식과 그 형식을 딱딱 알아맞추는 능력, 그 판단력이 딱 맞아떨어진 게 적합성이고, 적합한 게 딱 맞아떨어질 때 적합하다 그러고, 그걸 이제 한목적성, 형식적 한목적성이라 그러는데, 이 대상의 형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얘기죠. 형식적 반목적성이라고 하는데, 이성적 한목적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형식이 빠져 있으니까 대상 대신에 이성을 넣어야 되겠지. 그죠? 이성과 판단력의 한목적성. 그러니까 이성의 어떤 목적. 이 이성의 목적. 내 이성의 목적은 뭡니까? 전체를 알아보고는 전체를 재현해달라는, 이성의 목적은 전체를 요구하는, 전체를 좀 재현해달라고. 그게 목적이잖아요. 이성의 목적. 그거와 어떤 자연, 이성과 자연. 아까 그 그림 어디 갔나? 이성과 대상이 되는 어떤 자연, 요 둘의 어떤 연결. 이거 이성을 보고서 내가 이성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순고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성은 나죠, 나. 내 속에 있는 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연사의 적합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문제 굉장히 어렵죠. 이게 잘 안 됩니다. 그죠? 표현도 딱딱 떨어지는 표현도 없고, 그럼 내용일치인지 아닌지 어떻게 추론해서 알아내야 되는데, 이걸 추론할 수 있습니까, 이거? 상당히 어렵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성과 자연 사이의 어떤 그 연결을 보여주는 거고, 그 두 개가 맞아떨어지면, 그게 딱딱 맞아떨어지면 내 이성이 이거 자연과 연결이 돼가지고 딱 맞아떨어질 때, 그죠? 딱 맞아 매칭이 딱 될 때 이성적 한목적성 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래 봅니다. 그죠? 어렵죠, 그죠?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뭐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본문 내용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내가 추론할 수 있는, 이 본문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최대한 어떤 뭐 끌어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끌어내가지고 말은 된다라는 정도밖에 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죠? 하여튼 뭐 다음 4번이다. 다른 거 이제 왜 틀렸는지 봅시다. 미는 그러니까 이거 기억의 이유구나. 가의 이유구나. 그죠? 한목적성이 미와 순고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말한 건데, 왜 중요한 차이냐? 미는 요런 거고 순고는 요런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차이다. 그것도 좀 애매하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이게 뭐 확실한가 싶을 정도로 조금 의심될 정도의 어떤 그 논리 구조, 논리가 약간 빈약하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어쨌든 간에 답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내용 일치랑 추론이랑 각 짬뽕 시켜가지고 억지로 맞추면 뭐 답은 4번 나옵니다. 그럼 1번 봅시다.
미는 대상이 지닌 형식 자체가 한목적적이지만, 대상이 지닌 형식 자체가 한목적적이다? 대상과 판단력 사이의 적합성. 한목적적이라는 거는 대상과 판단력 사이의 적합성을 따지는 건데, 형식 자체만으로 한목적적이다? 좀 보기 힘든 거 아닌가, 얘? 미로 인한 그 감정은 그 대상이 형식적 한목적성을 지닐 때 느끼는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죠. 애매하죠. 맞을 수도 있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뭐가 지금 부족해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그죠? 이 본문에서 나오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뭔가 끌어내야 되는데 추론도 안 되고. 근데 어쨌든 간에 대상이 지닌 형식 자체가 한목적적이다. 말은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목적적이라는 것도 미도 한목적이기도 맞고. 근데 대상 자체, 형식 그 자체가 한목적적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죠. 왜냐면 한목적적이라는 게 대상과 판단력, 나의 판단력이 맞아떨어질 때, 그 적합할 때 한목적성이라 그러는 건데, 그죠? 좀 애매하기도 하고, 일단 놔두고. 세모, 그죠? 숭고는 대상에 존재하는 형식이, 대상에 존재하지 않는 형식이 한목적적이다. 뭔 말이야 이거?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형식이 한목적이라고? 그러니까 한목적이려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식이 있고, 그걸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죠? 들꽃을 보면서 들꽃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 아름다움,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그 이성적인 판단으로 아름답다라고 판단해낼 때, 그때 캐치해낼 때, 그게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때 적합하다 그랬잖아요. 그 들꽃은 아름다운데 우리가 느끼기에 저거 더럽네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맞아지잖아요. 그죠?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 보는 겁니다. 이거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형식으로 한목적이다.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형식이 한목적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형식, 그러니까 뭐 가려져 있는 이 봉우리를 보고서 그거랑 판단력이랑 한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안개에 가려진 봉우리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죠? 그거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지. 판단을 못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어떻게 판단해? 그러면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재현을 해야 되겠지. 그죠? 재현을 해야 되는데, 그 재현을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해봐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한번 그려봐봐. 라고 부추기는 놈 누구라고? 이성이라고. 그죠? 그 부추기는 놈이 이성입니다. 근데 그 이성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이제 숭고라는 거지. 그죠? 우리 내 몸에 안에 있는 그 이성을 보면서 느끼는 게 숭고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형식을 보고서 한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형식적인 반목적성입니다. 그죠? 존재하지 않잖아요, 형식 자체가. 그러니까 목적이 없고 한목적성이 아니라 반목적성이 되는 거지. 한목적성 틀렸고. 그러니까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형식이 반목적이기 때문에 이건 맞겠지. 그죠? 2번, 미는 대상이 지닌 이념에 의해 한목적성을 드러내지만, 이념? 대상이 지닌 이념? 이념에 대한 얘기는 여기밖에 안 나왔어요. 형이상학적 이념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게 이념인 거고, 이게 이념은 뭡니까? 이성인 거고, 형이상학적인 겁니다. 지금 형식이 다 있잖아요, 꽃은. 꽃은 다 형식이 다 있어요. 형식이 다 갖춰져 있잖아. 이념 같은 게 없습니다, 꽃은. 틀렸고, 보죠. 벌써 이제 이념, 대상이 지닌 이념 자체 틀렸고, 그 다음에 한목적성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한목적성이 드러나려면 이 꽃이 가지고 있는 형식, 그거와 내가 생각하는 그 판단, 그게 맞아 딱 떨어질 때 한목적성이라 그랬죠. 틀렸죠. 그다음 숭고는 주체가 지닌 이념, 이에 의해서 반목적성이 드러난다. 주체가 지닌 이념? 지금 반목적성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한목적성이 아니라 반목적. 만약에 여기서 이념에 의해 한목적성이 드러난다 그러면 좀 애매하죠. 생각해 봐야 되죠. 한목적성이라면. 근데 반목적성이잖아요. 그죠? 반목적성은 뭐에 대한 반목적성입니까?
대상의 형식과 내 판단력 이 두 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대상과 판단력 사이에 부적합성 이게 반목적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성이 껴서는 안 되지. 그 이념이 껴서는 안 되지. 그죠? 이래 보는 거고. 이도 추론이죠. 3번 미는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뿐이지만 자연에 대한 얘기 미는 자연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자연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해가 되니까 자연에 대해서 깊은 탐구를 하게 된다. 자연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게 꽃을 보니까 이쁘네. 들꽃 하나를 봤는데 이뻐. 그죠? 그럼 다른 꽃도 이쁘겠네? 그죠? 자연을 보고서 확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꽃을 보니까 또 이뻐. 그죠? 자연에 있는 꽃은 이쁘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것도 이쁜 게 있나? 찾아볼까? 그죠? 탐구. 그죠?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죠. 맞고. 그죠? 숭고는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것을 넘는다. 이 넘는다라는 게 뭔 말입니까? 포함하고 넘는다는 얘기야? 응?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것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얘기야?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을 시키지 않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또 그 차원을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애매하죠, 표현이. 어쨌든 간에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것을 넘는다. 이건 일단 세모로 놔둡시다. 그것에 대한 깊은 탐구. 자연의 탐구는 미가 하는 거죠. 숭고는 뭘 탐구하게 된다? 이성을 탐구하게 된다. 형이상학적 이성 이런 걸 탐구하게 만드는 거죠. 응? 그거 자연에 대해서 깊은 탐구를 하도록 이성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지. 자연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성을 탐구하겠지. 그죠? 응? 이성의 세계로 이끌잖아요. 형이상학적 세계로 이끌어가지고 형이상학을 연구하게 하겠지. 그죠? 자연 탐구는 미다. 틀렸죠? 답은 요거였고 5번 미는 형식에 대한 주체의 재현을 통해서 미는 형식에 대한 주체를 재현할 필요가 있나? 다 나타나 있는데 들꽃은 다 뭐 가려져 있지 않잖아요. 다 드러나 있잖아요. 형식을 다 갖추어져 있어. 응? 재현할 필요가 없어. 그죠? 재현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의 형식 그 자체가 다 되어 있고 그거를 그 형식을 보면서 그 대상을 보면서 판단력과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그게 딱 그 특징을 우리가 알아낼 때 그때 한목적성 얘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랑 내 판단력이랑 맞아떨어질 때 한목적성 그죠?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이제 이런 재현을 통해서 통할 필요 없고 틀렸고 그죠? 자연과 판단력 사이의 한목적성. 자연과 판단력 사이의 한목적성 맞지? 여기서 대상과 판단력 사이의 한목적성 그죠? 대상이 자연이니까 여기까지 맞는데 요건 맞아요. 요건 틀렸고 숭고는 주체 안에 갖가지 이념을 통해서 주체 안의 이념을 통해서 이성과 판단력 사이의 한목적성 이성적 한목적성 형식적 한목적성 자 봅시다. 형식적 한목적성이란 대상과 판단력 그죠? 대상의 형식이겠죠. 대상의 형식과 판단력 형식적 한목적성. 자 그러면 이성적 한목적성이란 형식 빠져야 되겠지. 여기서 형식 빼고 형식에 해당하는 대상을 빼고 이성을 넣읍시다. 이성적 한목적성 이성과 판단력 그죠? 이성과 판단력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성과 판단력 사이 한목적성 요거는 맞는데 주체 안에 갖가지 이념을 통해서 이성과 판단력 사이의 한목적성 이게 좀 요걸 통해 요 부분이 조금 언급이 안 돼 있고 추론도 안 됩니다. 그죠?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추론으로. 그러니까 주체 안에 갖가지 이념 그걸 통해서 이성과 판단력 사이에 한목적성이 드러난다. 이게 통해라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죠? 언급도 안 돼 있고 추론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맞기도 하던데 요 부분은 모르겠고 요 부분은 이제 맞는 것 같기도 하다. 확실히 틀린 건 요 부분 틀렸고 그죠? 그래 봅시다. 그죠? 이게 지금 왜 틀렸는지에 대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칸트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지문 자체를 100%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추론 문제가 나와버렸잖아요. 단순 내용 일치면은 하나하나 맞춰 나가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지문도 어려운데 확실히 이해도 못하겠는데 여기다 추론 문제를 내버리니까 너무 어렵죠, 그죠? 왜 틀렸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요거는 요 부분은 맞는데 요 부분은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할 때 그렇잖아요. 요 부분은 틀렸고 요 부분은 맞고 요 부분 맞고 전제가 틀린 거지, 그죠? 이 부분은 모르겠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요 부분 틀렸고 요 부분 맞고 요 부분 틀렸고 요 부분 모르겠고 요 부분 맞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풀립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약에 어려우면 저런 식으로 나오겠지, 수능에서도, 그죠? 모른다라는 게 생기겠지, 그죠? 지문을 봐도 모른다. 그거는 OX를 할 수 없다. 근데 그 선지는 왜 틀렸느냐? 앞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이 5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는 수능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기출문제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봅시다. 4번. 이것도 어렵습니다. 봅시다. 이게 적용하는 건데 4번 봅시다. 위클을 바탕으로 보기에 기억 디귿에 대한 이해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보기를 봐야 되겠죠. 기억 디귿을 이해하라. 칸트는 크다는 것과 크기를 구별한다. 크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 말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말하는 것, 이거 크다라고 말하는 거랑 그냥 크기, 이제 그걸 구별한다. 크기는 다른 척도 없이도 대상 그 자체로부터 객관적으로 규정된다. 크기 몇 센치, 몇 미리, 몇 메타 이런 거 크기. 하지만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판단인 거지. 판단이 들어있죠, 크다는 것은, 그죠? 크다라고 말하는 것. 예를 들어 저 사물의 크기가 1m다라고 하는 판단은 그 다른 대상과의 어떤 비교 없이 규정이 된다. 이런 판단, 1m라고 하는 판단은 자로 재보니까 1m라는 거지, 그죠? 뭐 다른 대상 필요 없어. 자로 재면 되니까. 근데 저 사물은 크다라는 판단, 1m라는 얘기 없죠. 크다 작다라는 건 내 마음인 거지, 그죠? 주관이 담겨 있는 거죠. 판단은 그 사물보다 크기가 작은 사물들을 전제를 해야 된다. 그보다 작은 게 있는 거지. 칸트에 따르면 이는 비교 대상을 요구하는 상대적 판단이다. 자, 이거 본문과 대비해 봅시다. 그러니까 들꽃이나 산봉우리 이런 걸 보고서 주관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끼거나 또 주관적으로 숭고하다고 느끼잖아요, 그죠? 이거는 상대적 판단인 거죠. 추한 게 있는 거지. 들꽃은 아름다운 게 있으면 추한 게 있는 거고, 뭐 숭고한 게 있으면 막 별로 안 숭고한, 뭐 아주 그냥 하찮은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런 식인 거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크기라는 거는 논리적 판단이나 감각적 판단이 되겠죠. 객관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죠? 논리적 판단과 감각적 판단입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크기라는 건 1m다. 감각이 들어가고 논리고, 그죠? 이게 들어가는 거지, 그죠? 이건 이제 객관에 해당하는 거다. 미와 숭고는 객관이 아니죠. 주관입니다. 이 상대적 판단, 미와 숭고는 전부 다 상대적 판단. 어쨌든 그 대상 어떤 비교 대상을 요구하는 상대적 판단으로 그 대상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 아닌 주관적 느낌을 표현한 것인 동시에, 주관이 주관. 크기에 대한 인식, 1m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 판단인 거죠. 저거 크네. 크네, 작네. 내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관적 느낌을 표현한 것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저 사물은 크다라고 판단할 것으로 여기는 판단. 다른 사람도 저렇게 여기겠지. 내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크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크다라고 말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죠? 이거 뭐 나는 크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작게 보인다, 그게 아니라 확실히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말장난하고 막 저거 누가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크다. 예를 들어 롯데월드 잠실에 뭐 롯데월드 같은 거, 롯데타워 같은 거 보면 크잖아요, 그죠? 근데 뭐 어디 뭐 사우디에 있는 부자가 와서 보기에는 뭐 조그만 빌딩이고만 뭐 꼬마 빌딩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확실히 크잖아요, 그죠? 롯데타워는 훨씬 크다. 누가 봐도 크다라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롯데타워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내가 보기에도 커 보이고, 롯데타워는 뭐 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도 롯데타워를 보면서 야, 저 크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 주관적 판단인 거지, 그죠? 주관적 판단이다. 이걸 보게 되면
누가 봐도 들꽃은 아름답다고 여기고 누가 봐도 산봉우리를 보고 장엄하다고 느끼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난 느낀다. 칸트는 저 사물이 크다라고 느끼는 판단을 크다는 것을 다시 상대적으로 큰 것, 절대적으로 큰 것으로 구분한다. 자, 여기서 이제 미와 숭고가 구분됩니다. 상대적으로 큰 것은 다른 것과 비교화를 전제한다. 다른 것과 비교한다. 형식이 있다는 거지. 비교할 형식이 있는 거예요. 롯데월드, 롯데타워가 크잖아요. 상대적으로 크다. 그건 다른 어떤 우리 집 앞에 있는 뭐 5층짜리 빌딩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크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비교할 대상, 형식이 있는 거지. 5층짜리 빌딩. 그거와 이제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큰 것. 근데 절대적으로 크다는 거는 비교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죠? 절대적으로 큰 것에 대해서 판단 주체는 나죠. 그 비교 대상을 자신 밖에서 찾을 수 없는 절대성을 체험한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크다. 만약에 우리 지구 밖에서 롯데타워를 보게 되면 조금 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절대적으로 크다라는 거는 뭐 없어. 기준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생각하는 거지. 아, 이건 절대적으로 큰 거다. 이 하느님의 어떤 뭐 은혜, 하느님의 어떤 파워, 아니면 뭐 조물주의 어떤 능력, 뭐 그런 거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없지만, 아니 체험 아니야, 체험을 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어떤 엄청나게 큰 것은 우리 머릿속에는 있잖아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크다. 그런 거는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그런 거는 뭐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고,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를 어떤 뭐 장엄할 만큼 아주 엄청나다. 뭐 그런 거는 직접 만지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어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게 있다라는 존재? 하여튼 느낄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걸 이제 체험하는 거지. 그 엄청남, 체험할 수조차 없을 만큼 엄청난 거를 체험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큰 것, 이거는 이제 숭고와 매칭이 되고, 그죠? 상대적으로 큰 것, 요거는 이제 미와 매칭이 되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큰 거라 그런 거는 일단 다른 것과 비교, 그러니까 형식이 갖춰져 있다는 얘기고, 절대적으로 큰 것은 어떤 비교할 만한 게 없는 거야. 절대적으로 큰 거는. 뭐 아무리 뭐 큰 어떤 롯데 롯데타워라도 지구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죠? 아주 작은 거죠.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크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뭐 그런 빌딩, 구체적인 어떤 사물로 할 수 없는 거지. 그죠? 그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숭고랑 비교가 된다. 뭐 그런 얘기고. 문제 풀어봅시다. 이제 그 정도만 보고 이제 문제 풀릴 겁니다. 봅시다. 1번. 기억이나 니은. 기억이 뭔데? 크기, 객관이죠. 객관. 그 다음에 니은. 상대적으로 큰 것. 이거는 미에 대한 얘기겠지. 그죠? 미. 기억이나 니은이 판단되는 대상에서는 숭고의 체험이 유발되기 힘들죠. 이거는 미 정도. 그러니까 숭고의 체험이 유발되려면, 자 다시 숭고의 체험이 유발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는데 보시죠. 일단 기억 같은 경우에는 감각적 판단이 가능하고, 그죠? 객관과 관계된 감각적, 논리적 판단으로 가능합니다. 객관과 관계된 논리, 감각, 그죠? 이기 때문에 탈락이죠. 숭고를 못 느껴.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큰 것은 주관적 느낌 맞아. 이것도 숭고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주관적인 느낌에서 또 나아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반성적 판단까지 가능하죠. 주관적 판단에다가 플러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끼겠지라고 여기는 그런 어떤 반성적 판단까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다 왔어. 여기까지는 어떤 숭고도 이렇게 맞아, 숭고도 여기까지 가. 맞아. 근데 이제 감각적 형식이 파악되는 사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비교할 게 있어야지. 응? 형식이 있는 다른 것과 비교, 5층짜리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응?
이게 뭐냐 뭐 롯데타워가 크다라는 거를 비교하려 그러면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걸 비교하려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5층짜리 건물이 있어야 되겠지, 그죠? 감각적 형식이 파악되는 사물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틀려버린 거지. 여기는 이제 감각적 형식이 존재하는 순간 숭고는 아니게 됩니다, 그죠? 숭고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숭고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객관, 감각적 다 틀렸어. 주관 오케이, 반성적 오케이, 감각적 형식 틀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성적 판단, 주관적인 느낌이면서 반성적 판단을 이면서 감각적 형식을 표상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유발되는 게 숭고라는 거죠. 형식이 없어야 돼. 자, 일단 객관이면 안 되고 주관이면 가능한데 거기다가 반성적 판단이 가능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식이 있어야 되는데, 형식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형식이 있으면 미 정도에 그쳐버리고 형식이 없으면 숭고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추론이죠, 그죠? 숭고의 체험을 유발되기 힘들죠. 기억까지, 니은까지도 유발되기 숭고의 체험 힘듭니다. 요거 이제 미 정도까지는 다 가겠지. 요거는 이제 그 객관이니까 아예 탈락이고, 그죠? 2번. 니은이나 디귿이라는 판단을 했다면, 니은, 디귿이라는 판단을 했다면, 저 사물은 크다 라고 말했다면, 그런 판단은 반성적 판단에 해당한다. 저 사물은 크다라고 말한 거는, 그죠? 크다라고 말한 거는 반성적 사고라는 거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느끼는 자기만의 생각, 다른 사람한테 뭐 물어보고 설문조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내 생각에 다른 사람도 크다라고 느끼겠지, 그죠? 아름답다고 느끼겠지, 숭고하다고 느끼겠지. 예. 그게 이제 반성적 판단입니다. 반성적 판단. 근데 지금 크다라고 이제 크다라고, 저 사물은 크다라고 판단했잖아요. 이거는 상세적 판단은 주관적 느낌 표현하는 것 동시에 다른 사람도 저 사물이 크다라고 판단할 것으로 여기는 판단이다. 요 표현 때문에, 요 말 때문에 여기에 반성적 판단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죠? 요 말이 없어서 애매했죠? 크다라고 판단할 것으로 여기는 판단. 여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니까. 이게 이제 그 반성적 판단이잖아요. 반성적 판단의 정의니까. 그죠? 반성적 판단 맞지? 2번. 그 다음에 니은과 달리 디귿으로부터, 디귿 절대적으로 큰 것. 그것은 이거 디귿으로부터 느껴지는 감정은 그 대상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그 대상, 어떤 자연에 대해서 이해의 수준을 높이나요? 아니죠. 그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나요? 그 대상은 몰라. 파악이 안 돼. 그죠? 가려져 있잖아.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너무 커서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커서 이해가 안 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재현해봐봐 라고 이제 부추기는 이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부추기는 놈이, 야, 그거 안 보이니까 그걸 추동하는 놈이 이성이라 그랬잖아요. 안 보이니까 좀 재현 한번 해봐봐,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 한번 해봐봐 라고 하니까, 그렇게 부추기는 놈이 이성이란 놈이고, 그 이성이란 놈을 바라보는 나가 느끼는 감정이 숭고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의 숭고함, 우리 안에 있는 이성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이게 이제 숭고라 그랬잖아요. 이 이성을 바라볼 때 이 나가 느끼는 감정, 이때 이제 숭고를 느낀다는 얘기지. 그죠? 이 엄청난 것,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 엄청난 것들에 대해서 이성이, 야, 이게 좀 파악해봐봐, 재현해봐봐 라고 하는 그 이성을 바라보고 있는 나가 이 이성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숭고다. 그죠? 그 대상에 대해서 이해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죠. 그 대상에 대해서 이해 수준을 높이는 거는 그 자연은 대상, 볼 수 있는 그 자연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는 거는 미에 해당하는 거지. 그죠? 근데 디귿으로부터 절대적으로 큰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큰 것에 대해서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성이 막 닥달하는 거지. 재현하라고 막 닥달하는 그 재현하라고 닥달하는 이성을 보고서 느끼는 감정이 숭고다. 틀렸죠, 그죠? 답 3번입니다. 어렵죠? 4번. 기역과 니은과 달리 디귿의 전체적 형식을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적 큰 거는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큰 거 모두 재현을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크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재현해?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그죠? 디귿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판단 주체는 나잖아. 판단의 주체는 지각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지각 능력의 한계를 경험해. 모르겠어 막. 그 한계를 경험하는 거지. 지각 능력의 한계를 경험한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었죠. 지각 능력의 한계에 도달한다. 그래서 불쾌하다는 거지. 응? 모르겠어. 그죠? 뭐였더라. 이거 모르겠다. 그때 막 불쾌하잖아요. 모를 때 문제 풀다가 막히면. 그죠? 그런 불쾌의 감정. 그게 이제 그걸 매개로 해서, 그죠? 그런 그때 생기는 어떤 반발심, 불쾌감 느껴지만 그 반발을 매개로, 그죠? 매개로 오히려 대상에 대한 이끌림이 생긴다. 이때 생기는 게 이제 그 숭고라는 거잖아요. 그죠? 한계를 경험한다. 맞죠? 기억은 어차피 객관이기 때문에 다 한계 같은 거 없고, 니은은 또 한계가 있죠. 그죠? 딱 주어진 거잖아. 니은도 상대적으로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죠? 딱 그 모양이야. 꽃 모양 그대로인 겁니다. 그죠? 건물 빌딩 롯데타워 그거 딱 빌딩 하나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이는 거고, 또 한계가 있는 거지. 눈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죠? 넘어가야 된다. 5번. 판단 주체가 디귿의 비교 대상을 자신 밖에서 찾을 수 없음. 자신 밖에서 찾을 수 없는 거지. 워낙 커서 엄청나게 큰 것. 그거는 나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것 밖에 있는 어떤 부분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감각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깜깜한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 이 정도밖에 못 보잖아요. 그죠? 자신 밖에서 찾을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은 곧 자신에 대한 숭고함을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게 숭고함을 느끼게 되는 거지. 찾을 수가 없어. 그죠? 너무 커서 절대적으로 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감각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숭고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죠? 숭고함을 자각하게 된다. 맞죠? 그러니까 그 이성이 이제 그 대상을 이제 재현해 보라,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이제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한계를 느끼는, 나를 좌절도 하고 하면서 그 하는 과정에서 그 이성,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이성을 보고서 이제 숭고함을 느낀다. 그런 얘기인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죠? 5번 봅시다. 이거 5위네. 간단하죠? 5위는. 너무 쉬운데 한번 5번 봅시다. 답만 봅시다. 이건 뭐냐? 이 가로막고 이가 어딨나 이거.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이 추동. 불가능한 재현을 추동하고 있는 것. 부추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재현을 부추긴다. 추동.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 추동. 막는다는 거 반대말인데 완전 틀렸네요. 그죠? 너무 쉽게 나왔는데. 답 5번. 하여간 이렇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웠고, 모르겠습니다. 빨리 문제만 쭈르륵 풀면은 조금 쉽게 풀리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꼼꼼히 이해하면서 하려니까 확실히 이해도 안 되고, 칸트, 철학, 그죠? 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하여튼 이 정도로 보면 이해도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그죠? 문제도 그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어떤 지문이나 아닌 게 나왔을 때 연습하기 좋은 문제나 지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 보고 다음 강으로 넘어갑시다.